경상북도 포항시. 이 땅에서 나고 자라며 역사를 함께한 이들의 얘기는 지난해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라는 이름으로 경북매일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올해에도 또 다른 6분의 지역 원로를 만나 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봉식, 최일만, 한동웅, 김화문, 이사무, 김두호 선생이 그 주인공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과 전쟁, 산업화, 민주화라는 역사의 파도를 넘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남다른 발자취를 남긴 6분의 이야기는 고스란히 이 지역 포항의 무늬와 뿌리가 되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지역사의 무늬와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우리들 삶의 터전, 포항이 영일만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업화, 근대화를 이뤄내며 경북 최대 도시로 자라온 지 70년이 넘는 세월. 그 성장의 역사 속에서 포항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그 시대를 헤쳐나온 6분은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70년 죽도시장과 함께 울고 웃다. 최일만 선생은 1936년 경북 영일군 대송면 송정동에서 태어났다. 1945년 광복 이후 죽도시장에 들어가 좌판에서 생선을 팔며 잔뼈가 굵었다. 죽도시장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오며 죽도시장 번영회 회장도 지냈다. 1995년 포항시의원에 당선되어 시장 발전에 헌신했고 2005년 죽도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밑에는 가게를 하고 위에는 살림을 했다고. 그때는 또 한 집에 식구들이 뭐 최하가 5이야. 그래 너 아침에 이놈 자고 일어나면은 화장실 줄 섰는 게 공동 화장실이야. 돈을 받았어. 10원인가 그래 받았고. 포항의 근현대사는 죽도시장과 궤적을 함께한다. 광복과 전쟁의 혼란기를 겪으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서민들의 땀과 눈물로 죽도시장은 자라났다. 싸가지고 4만 원. 이게 다 4만 원? 우리가 지금 끓여 오집에 가려고 그래요. 끓여 오집에 갑니다. 끓여봐야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살이 얼마나 있는지. 최일만 선생도 반세기 넘는 삶을 이 죽도시장에 의탁하며 꿈과 희망을 키워왔다. 저 위에는 뭐 우복이도 하고 철물점, 양장점, 일부 그쪽은 좀 이 밑에 어시장 쪽은 벌판이야. 벌 곧이고 그저 자리만 지네 잡으면 그 자기 그 자리야. 그러다 보니까 또 6.25가 되니까 피난민들이 이북서 피난민들이 죽도시장에 상당히 많아요. 6.25 전쟁 직후에는 적지 않은 피난민이 몰려와 시장에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다.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난리통이 시작된 것이다. 최일만 선생은 그나마 미천이 적게 드는 생선 장사로 잔뼈가 굵어갔다. 내 젊은 어린 생각에 그런지 생선 장사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고. 또 그마침 자본이 뒷받침이 돼야 다른 거를 생각을 했는데 돈 적게 들고 가족들을 생계를 하는 데 도움 되는 거는 생선 장사밖에 없더라고. 1960년대 후반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죽도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포항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났고 도시 곳곳이 현대화의 과정을 겪는다. 도매시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죽도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그렇지 한 70년대부터 이제 조금 정리도 좀 되고 2000년도 초 99년도부터 이제 출생전 복귀를 시작하게 됐지. 그때 내가 이제 그때는 기초유원 시절이니까 열심히 쫓아다니고
아케이트도 그 2000년도부터 국가 보조가 좀 받고 이래가 자부담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케이트도 현재 죽도시장의 부지 면적은 약 15만 제곱미터이고 점포수는 1,200여 개에 달한다. 1969년 10월 죽도시장 번영회가 설립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포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죽도시장도 경북 동해안 유통의 중심지로 번성을 누리게 됐다. 인근에서 뭐 생선, 곡물, 뭐 소채, 과일 할 것 없이 집화됐다가 전부 이제 그 인근에 있는 7개 군이 영덕군, 정성, 울릉 뭐 할 것 없이 경주 사람들 전부 죽도시장 와가지고 전부 도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시장은 일대 도매시장 역할이나 마찬가지야. 전성기를 달리던 죽도시장은 이제 어김없이 세월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최일만 선생은 어떤 소회를 갖고 있을까? 회사 같으면 사장 하려고 형제간에 다투지만 아버지가 하는 걸 사람 맞다가 잘하려고 하는 거야. 시장 안에 있는 거는. 내 역시 젊을 때는 시장 안에 장사를 하다가 내 아는 뭐 친구 여자나 이래 지나가면 고개 숙이고 장사하는 생선 장사는 부끄러워가지고 또 그때 뭐 사시옥 하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 이제 흐름이 점차적으로 그 업종에 따라서 자꾸 변하지. 평생 시장 안의 세상을 살아오면서 최일만 선생은 죽도시장 번영회장과 시의원으로서 죽도시장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 그가 털어놓는 속마음이 궁금했다. 새파란 젊은 세대기 때 와가 지금 아마 80 넘은 할머니들이 이면은 갈 데가 없는 거야. 남 생계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80, 90대 할매도 앉아가 뭐 파도 다듬고 뭐도 이래 하는 게 정말 시장 안에 있어도 그 영세상인들 보호하는 거 나는 그거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 죽도시장과 함께 울고 웃으며 죽도시장의 산증인으로 살아온 세월. 그도 이제는 스스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우리 포항과 죽도시장도 그렇게 한 시절을 넘어가고 있다. 운명이라 불러야 할 해병대와 포항. 이봉식 선생은 1931년 충청북도 보은에서 태어났다. 18세이던 1949년에 해병대 1기로 입대해 한국 전쟁사의 주요 전투로 기록된 인천 상륙작전과 통영 상륙작전, 도솔산 전투와 가리산 전투 등에 참여했다. 휴전 후에는 진해 해병대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 등을 담당하며 1961년까지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해병대의 도시인 포항으로 이주해 지금까지 61년째 살면서 해병 정신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뭐 장남이다 보니까 밑으로 이제 동생이 서이나 있는데 이제 가장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 2월 19일생으로 올해 91세. 이남 3녀의 장남으로 충청북도 보은의 가난한 농가에서 나고 성장하며 식민지 시절의 가혹한 수탈과 억압을 뼈저리게 겪었던 이봉식 선생.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겪어가며 그의 청춘은 전쟁의 위기 앞에 치닫고 있었다. 해군 내에서 해군 지금 뽑혀온 이 가입대 대원에서
300명을 다시 뽑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해병대 일기가 될 사람들이다.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고 해병대 일기는 바다에서도 싸우고 육지에서도 싸우는 양수 격장을 하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게 해병대다.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창설돼 일기 훈련생을 선발했다. 초대 사령관은 신현준 중령이었고 해군에서 편입한 장교 26명과 하사관 54명, 해군 13기에서 특별 모집한 해병대 병일기생 300명으로 한국 해병대는 출발을 알렸다. 겨우 보급을 해주는 건 보리쌀하고 안 그러면 그저 된장 뭐 이런 것만 공급해 주죠. 그래 그걸 먹고 4개월을 자간 그 매를 맞아가면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군이 결국 물러가면서 우리 자체에서 이제 나라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역들이 고생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우리의 고통은 정말로 이것은 고통스러움을 참고 견뎌야 앞으로 좋은 그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해병대 1기생과 2기생들은 누구보다 용감하게 전투에 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미국 해병대와 함께한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미군 못지않은 용맹스러움을 발휘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한 이봉식 선생은 함상에서 유엔군을 지휘하는 메가더 사령관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기도 했다고 한다. 단기간이지만은 정말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그 부대가 미 해병대 1개 사당, 해병대 우리 한국 해병대 1개 연대 이것이 이제 합작을 해서 인천 상륙을 개시한 것이 1950년 9월 15일 날입니다. 그 상륙정에 올라타서 딱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탁 올라가니까 어둡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방공호를 파고 그냥 전부 엎드렸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러니까 16일 날 아침이죠. 아침에 이제 털고 일어나서 문장하고 정식으로 이제 시가전을 벌립니다. 그냥 이제 쏴가면서 있는 사람 구제하고 부상당한 사람 후송을 하고 시체는 내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저기 이제 인천 상륙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틋한 감정은 피어나는 법. 이봉식 선생은 전쟁통의 기적과 같은 사랑을 만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연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령이 뭐 물을 가서 얻어오고 이제 뭐 반차이라도 얻어올까 싶어서 갔다 오더니만 아이 저기 분대장님 그래 와 그래 저기 저 집에 저 뭐 조그마한 아가씨가 있는데 참 없디다 그래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서 당신네들 고향이 어디요? 그러니까 충청도래. 그쵸? 내가 충청도인데 내가 보은인데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괴산이라고 그래요. 그래 어째 왔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여기 왔느냐 그래 여기 아버지 따라서 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래서 남매하고 어머니하고 서에 있더라고. 아유 그러냐고. 그렇게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평양으로 떠났죠. 원산 앞까지 작은 밤으로 이렇게 해서 후퇴를 해서 일개대대가 내려왔는데 원산에 내려와 보니까 작은 그 부둣가에 수십만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야 분대원 너 그 집에 가서 빨리 저 피란 간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그래라 그래. 저쪽에 민간 배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억지로 실었어요. 딴 사람들은 못 가서 막 이러는데 여기 군인 가족이다 이렇게 하고 길을 끌고 갖다 실어주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부산 와서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이 양반들이 이제 수용소에 있다가 괴산을 도보로 걸어갔더라고요. 그래 가서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한 2년이 공백이 있었지. 2년. 그래 왜 안 찾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하고 73년이야 지금.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 지는 71년이고 안재는 73년이야 내가. 전쟁으로 인해서 인연이 됐고 이것을 잊지 못하고 그 뭐라 그러나요? 뭐 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인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도시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운명이다. 해병대 1기로 입대해 6.25 전쟁을 거치며 온갖 순환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이봉식 선생은 전역 후에 자신이 살 곳으로 해병대의 도시 포항을 선택한다.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던 해병대의 전설, 제1기 300명 중 이 세상에는 이봉식 선생을 포함해 7분이 남았다. 그들은 지금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해병대 정신을 올곧게 세우고 있다. 해병대 1기가 여기서 제대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교육단에서 가끔 찾아요. 한 달이면 한 번, 뭐 2번 들어와서 뭐 이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라도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전쟁을 했다. 너희 선배들은 결국 이런 그 고통을 겪었기에 오늘날 해병은 그래도 우리 만 백성으로부터 우리가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그 해병대가 되지 않았느냐. 네, 요즘에는 당당하게 뭐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입장하고 계신 분들은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이신 해병대 1기 이봉식 공과 국방기술에 공헌하신 분들도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포항에는 6.25 참전 유공자 명예 선양비가 2010년에 세워졌다. 44일간의 포항지구 전투에서 희생한 분들과 지역 출신 호국 영웅 3,234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각비. 이 6.25 참전 유공자 명예 선양비가 포항에 세워진 데에는 이봉식 선생의 큰 역할이 있었다. 그래 박승호 시장이 그때 여기 시장을 할 때인데 우리 비석 하나 세우겠다. 그랬더니 박승호 시장이 그 어떤 자리에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뭐 요런 자리에 요렇게 해 하는 것이 요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딱 가서 사진을 딱 찍더니만은 알았습니다. 이게 25m 쫙 올라가고 또 옆에는 뭐 그리고 거기 보면은 3,400명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장이 나예요. 거기 써 있어요, 거기. 그걸 내가 하나 만들었어요. 해병 훈련소와 전쟁터에서 청춘의 뜨거운 시절을 모두 보낸 사람. 30이 넘어서는 해병대의 도시 포항에 정착해 후배들에게 해병 정신을 북돋으며 전후회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사회적 봉사를 하고 있는 이봉식 선생. 전통이 뭡니까? 이래 묻거든요. 6해공군의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돼. 이 적은 인원 가지고 잘 싸워야 결국은 지키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단결, 적지만 인원은 적지만 하나로 뭉치면서 큰 힘이 된다. 92살의 그에게는 여전히 20살 청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포항 미술의 뿌리를 다진 자연주의 화가. 김두호 선생은 1941년 포항에서 태어나 6.25 전쟁 무렵 부모님을 잃고 설리내유권에서 성장했다. 서라벌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죽장중학교, 대동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포항미술협회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1995년 지부장을 맡았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화폭에 담아낸 서정적인 구상을 지향하면서 개성적인 필치로 독자적인 미술 세계를 구축했다. 예술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도시의 매력을 찾아낸다.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도시는 예술가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고 예술가의 눈에 띈 도시는 작품 속에 남는다. 지역의 근현대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예술사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역에 미술의 뿌리를 내리고 화단을 꽃피운 포항미술의 산증인 김두호 선생을 만났다. 그 고아원에서 있으면서 알았던 그 불해문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 그분이 경주의 문화고등학교를 인수를 했어. 그래서 자기가 인수했는 그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더라고. 그래,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그리 가죠. 그래, 이제 문화고등학교로 내가 학교 적으로 옮겼어. 불해문 선교사는 1948년 한국에 선교사로 건너와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 6.25 전쟁을 겪었다. 이후 대구에서 그의 아내 부마리아 간호사와 함께 전쟁고아와 결손가정, 성직자 자녀를 위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그들을 지원했다. 불해문 선교사 부부는 능력은 있지만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었던 수많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후원했다. 포항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입학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서창환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 다른 부서에 가지 말고 미술반에 오너라. 내가 중학교 때에서 그림을 그렇게 서창환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그 후로 내가 그림을 전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김두호는 포항 미술의 선구자 서창환 선생을 만나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고 화가의 꿈을 꾼다. 서창환 선생은 잊을 수 없는 은인이고 그림에 대한 기억의 근원은 모두 서창환 선생에게로 닿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미대 입시를 준비하라며 석고상까지 빌려준 권영호 선생도 빼놓을 수 없는 인연이다. 내가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 하나 좀 소개 하나 해줄 수 있느냐. 내 초원에 가서 있을 수 있냐.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좀 시킬 겸해 좀 초원에 가서 있는 게 좋다. 어디냐 하니까 축정중학교로 가는. 나는 그때 축정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 내가 교직 생활하면서 축정중학교에 처음 갔는 것이 내 교직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 김두호 선생은 1970년대부터 포항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길렀다. 전문적인 미술 교육에 목말랐던 학생들은 그의 화실에 모여들었고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쳤다. 포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의 미술 모임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다. 김두호 선생이 배출한 제자들은 현재 포항화단의 구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이걸 맡아 있는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가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미술 세계는 자연이다. 그가 좋아하는 물과 돌과 산을 그린 화폭에는 푸른 정적이 흐른다. 파도가 치는 바다도 그렇고 바람 부는 겨울 들판에도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정적이 감돈다. 포항은 도시 규모에 비해 미술협회 출범이 늦은 편이다. 협회를 구성하기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1987년 20여 명의 인원으로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가 설립되었고 현재는 25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며 지역 미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야마 시의 그 미술협회에 있는 분이 포항에 와서 전시를 했어. 그때 내가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 전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 하니까 그리고 현재 초대를 하겠다 하더래. 그래서 우리 포항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가지고 후쿠야마 시립미술관에 가가 전시를
그래서 포항미술협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 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니까 참말로 나도 기분이 좋고 그 보는 관중들도 기분이 좋고. 포항 송도 숲에서 자연이 주는 매력을 찾아내고 포항의 조선소 그림을 남기며 포항을 사랑하고 추억한 김두호 선생. 그런 그가 후배들에게 남기는 얘기에 또한 귀 기울여 들어보자. 사랑하는 포항을 널리 알려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생활에 보람을 찾고 이런 후배들이 앞으로 많이 좀 나왔으면 그런 내 꿈이고 또 후배들이 더 좋은 길을 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후 포항으로 돌아와 교직에 헌신하다가 2000년 8월 동지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했다. 1945년 광복 직후 38선을 넘어 서울로 온 한 가족이 있었다. 이들은 3년 후 바다가 아름다운 포항으로 와서 둥지를 틀었다가 6.25 전쟁이 터지자 부산으로 피난 갔다. 그리고 포항으로 다시 돌아와 삶의 뿌리를 내렸다. 지난 2000년 동지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한동웅 선생의 집안 얘기다. 아버님은 미국에서 교육 받았고 또 김일성이를 무척 싫어합니다. 빨갱이가 내려갔다. 김일성이가 집권을 할 것이다 해서 먼저 내려가셨는데 한동웅 선생의 아버지는 문학가 한흑구, 어머니는 중등학교 음악교사 방정분, 그리고 할아버지는 도산 안창호의 동지였던 한승곤 목사다. 포항의 정신문화에 깊은 영향을 준 한동웅 선생 일가의 발자취는 파란 많은 우리 근현대사의 독특한 전형이다. 다만 포항에 정착한 한흑구가 바다와 술을 벗하며 은자로 살아간 까닭에 그 사연을 세상 사람들이 소상히 모를 뿐이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흑구 수필중 교과서에도 실렸던 보리는 바로 이곳 구만리에 펼쳐진 보리밭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이 동네에 한흑구 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다. 아버님 작품이 국정교과서에 실리니까 한흑구라고 딱 나오니 한흑구 이분이 누군지 아나? 그러니까 아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가 한 줄 한동훈이 아버지 아이가 아들이 뭐 저를 쳐다보고 야단이 났어요. 저 얼마나 그 민망하고 그렇든지 그 다음부터 소위 조신한다고 그럽니까? 상당히 행동 거지에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했죠. 포항에서 명작을 남겼던 아버지 한흑구 선생뿐만 아니라 교편을 잡았던 어머니 방정분 여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 또한 선생과의 대화에서 저절로 드러났다. 장남의 눈에 비친 아버지 한흑구 그리고 어머니 방정분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국의 전형적인 주부는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아들, 자식들 키우고 이거 안 합니까? 그런 전형적인 주부일 하면서 동시에 학교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쓰신 수필을 보면은 제가 웁니다. 얼마나 운지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애먹인 형제들
얘기도 하고, 아이고 누구는 말을 안 들었어. 그 녀석이 어떨 땐 나한테 짜증내고 날 패려고 그래.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읽고, 아이고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셨구나. 평범하게 애들 키우고 빨래하고 이것만 해도 고생스러우신데 어머님이 직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집안일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뭐냐 하는 걸 직장에 가가지고 다 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직장에서 칭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항상 웃으시고 안 그러면 노래하자 그러고, 지금 어머님 사진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활짝 웃는 모습이. 1938년생. 이제 85세를 바라보는 한동웅 선생의 마지막 소망은 아버지 한흑구 선생의 문학관이 제대로 지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단 한 편의 친일 문장도 남기지 않았고, 시 한 줄에도 나라를 생각한 민족시인 한흑구 선생의 철학과 예술 정신을 품을 수 있는 곳. 한동웅 선생의 마지막 꿈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이강덕 시장님이 목표로 나중엔 언젠가 한번 저한테 나이를 묻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4세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84년 6개월이거든요. 그래, 나이를 물으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살아있을 때 뭐 완성을 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물으신 거를 뭐 제 짐작입니다만, 우리 나이에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건 맞거든요. 내가 오늘 차 몰고 나가도 아직 운전합니다만 그게 죽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존에 이왕 지어졌으면은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와 더불어 45년. 김화문 기쁨의 교회 장로는 1962년부터 2007년까지 45년 동안 김종원 설림병원 원장을 그림자처럼 모신 인물이다. 김 장로는 포항고를 졸업하고 김종원 원장의 부름을 받아 설림병원에 입사한 이래 격리과장, 원무과장을 거쳐 사무국장, 법인 사무처장을 거쳤다. 설린대학교 설립에 기여했으며 정년 후에는 설림병원과 한동대학교를 오가며 김 원장을 모셨다. 할아버지 원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김종원 원장은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인수를 베푼 의인이었다. 그가 전쟁통에 월남하여 포항에 정착한 이야기부터 들어보았다. 김일성 종합대학 내에 이제 의학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면서 이제 이거 내가 공산 치하에서 내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틀림없이 또 내한테 여기 남아 있다가는 피해를 입지 않겠나. 이래서 아들 셋을 할아버지 집에 이제 맡겨놓고 갔다가 몇 개월 후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세 아들은 그때 이제 만나지. 이제 이러고는 우선 두 애들만 이제 데리고 그래 남하를 했답니다. 김종원 원장이 1953년 포항에 세워진 미 해병기념 소아진료소의 운영을 맡은 이후 2007년 숨을 거둘 때까지 포항의 의료와 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포항에서 그 고아들 모습을 보고 또 북에 두고 온 자식들 생각도 하고 이런데 그러면은 포항에 그 그런 고아 진료소를 세운다면 제가 자원하겠다고. 이래서 동산병원 근무를 그만두시고 그래 포항으로 이제 자원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그 초대 이제 미해병 기념 소아 진료소
그 소장이 되신 거죠. 1962년부터 김종원 원장을 가까이서 모신 김화문 선생은 당시 설림병원이 자리 잡아가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미군 부대가 56년인가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원하던 지원금도 다 떨어지고 또 그분들한테 지원받은 약품 뭐 이런 것도 거의 이제 일부는 시중에서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했지만도 그 약품도 다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병원은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료소는. 그래서 그 진료소 명칭을 설림의원으로 개명을 하고 일반 환자를 이제 조금씩 진료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고아 치료하고 뭐 이러면서 그 병원을 운영을 한 거죠. 설림의원의 규모가 커져서 설림병원이 되어서도 김종원 원장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은 여전했다. 1960년대 들어 일반 환자를 받으면서 소아과의 경우 환자들이 하루에 300~400명씩 몰려왔고 1층 진료실에 반이 소아과 환자들로 북적댔다. 당시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였고 변변한 응급실도 없던 시절이었다. 설림병원의 진료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그 시간에 이미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에는 새벽 5시, 6시 일어나셔가지고 환자를 보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접수한 환자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한 8시, 9시 돼요. 그럼 그때까지 진료를 하면 한 300명 봐집니다. 진료하다가 코피를 쏟을 때도 있고, 그때는 솜을 가지고 코를 틀어 막고, 또 여름에 더울 때는 그 얼음하고 물수건 그걸 옆에다가 접시에 이제 얹어놓고 더우면은 그걸 가지고 이마도 좀 훔치고. 본인의 아들이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포항의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서울에 가지 않아 결국 귀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 경기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거기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연탄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그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 좋은 의사도 많은데 내가 서울에 가면은 며칠 걸릴 텐데 하루에 300명씩 날 찾아오는 이 환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모님만 올라가시고. 그래 결국은 얘가 실패했어요.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김종원 원장은 전쟁 고아와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루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진료하고 그것도 모자라 틈나는 대로 포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김 원장이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그 장학금으로 카이스트 다닌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신학 나와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들도 계시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엄격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인자하시고 이제 이러신 분이었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김종원 원장은 간호전문대학을 인수해 설린대학교로 키웠고, 김화문 선생은 주도적으로 그 일을 맡았다. 교육에 상당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82년도에 그 공립이었던 설린대학을 또 인수했지 않습니까? 보건계열 중심으로 그 설린대학을 육성하면서 오늘에 이제 이르게도 하셨고, 김종원 원장이 세상에 남긴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설림병원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설림병원하고 한동대학하고 똑같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병원이고 대학인데 합치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김영일 총장님한테 나는 내 꿈이 이과대학 부속병원을 만드는 게 꿈인데 한동대학에 그 혹시 이과대학을 설립할 의향이 계시느냐 이랬더니 김영길 총장하고 이제 이태우 상임이사가 그렇잖아도 우리가 이과대학도 그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래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좋겠습니다. 합치는 게 이제 이랬더니 김정원 원장님이 그러면은 뭐 기꺼이 내가 이 병원을 한동대학에 기증하겠다. 김종원 원장은 지인들에게 자신은 소망을 거의 다 이루었는데 두 가지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하나는 북에 두고 온 새의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는 포항의 의과대학과 의대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다. 설립병원이 다른 사람 인트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설립대학만은 그래도 이분의 뜻을 오래도록 기릴 수 있도록 그리고 대구 경북의 명문대학 이 지역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그 설립대학을 통해서 전문 기술 분야를 익혀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어른의 뜻을 기리는 것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간절합니다. 아낌없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떠난 인산 김종원 원장. 포항은 그가 마지막 떠나는 길을 그렇게 애도했다. 널리 이로운 식물원을 꿈꾸다. 이사무 선생은 1941년 포항 청하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청하중학교에 부임해 학생들을 가르치며 농사를 시작했다. 1969년 기청산 농원을 열었고 이 농원을 모태로 1991년 기청산 식물원을 설립했으며 1991년 노거수회를 창립했다. 한국식물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관송교육재단 이사장과 기청산 식물원 원장을 맡고 있다. 자습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종종 창밖을 내다보면서 머리를 식히는데 그 산을 자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농대를 가면 저런 민둥산을 푸르게 가꾸는 일에 내가 공부를 해서 헌신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임학과를 선택한 거죠. 민둥산을 보며 푸르게 가꿔보겠다는 꿈을 꾸던 이사무 선생이 임학과를 택해 서울대로 진학했고 바로 이곳 포항일대에서 벌인 대규모 사방산업이 세계적인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 천상 그의 운명은 나무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서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에서 일본을 보던 산천하고 여기를 내려다보는 산천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잡초 하나 없는 허연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여기를 제일 먼저 착수했죠. 사방사업이란 국토의 녹화와 보전, 재해 방지와 경관 회복을 위해 산지 사면에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954년 포항 지역 해안 사방을 실시했고 1955년 포항 사방 관리처가 설치되었다. 이 지역의 사방 사업이 완료된 것은 1977년의 일이다. 포항 지역은 식생이 어려운 이암지대로 사막처럼 황폐화되어 있었으나 사방 사업 후 0일 만에 기적으로 평가될 만큼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다. 그야말로 피땀 흘린 공사였어요. 잡초가 돋아나고 일단 땅을 붙들어주고 아카시 나무가 막 번지면서 그다음 그늘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그다음 소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소나무는 옥토에다가 심는 게 아니고 박토에서 심으면 잘 자라요. 이사무 원장은 단순히 나무만 울창하게 자라는 숲을 바라지 않는다. 꽃과 나무에 대한 그의 철학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성찰이 들어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땅에 맞는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공을 들였다. 늘 얘기지만 이제는 푸른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산, 또 우리에게 더 유익한 산. 우리나라 토종 나무로 빨리 대체해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먼저 했죠. 최근 포항시가 호미반도 해안 지역에 모감주 나무를 1만 그루 심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사무 원장이 줄곧 모감주 나무의 가치를 널리 알려온 덕은 아니었을까? 우리나라 전국토에 자랄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아주 무궁화와 모감주 나무는 우리 전국토에 자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관광 자원화도 할 수 있고 어떤 학술적인 정보 그걸로서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모감주를 상징목으로 하라.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 모감주 나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기청 산식물원이 여느 식물원과 다른 점은 독특한 철학이 있다는 것이다. 그 철학은 식물원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마다 담겨 있다. 그 어느 정도 잘 살게 돼서는 관광지, 유원지, 외국 여행 이걸로서 그냥 모두 확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기를 지나면 그것도 좀 주저앉기 시작해요. 그럼 뭔 시대가 오느냐면 결국은 어떤 섭리에 의해서 자연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휴대용 충전기를 갖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가까운 거니까. 그래서 자주 와서 충전을 이래 하면 그 감동이 잔잔한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몸속에 쌓여서 사람들이 순화돼요. 식물원이 소중한 이유를 굳이 힘들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근사한 식물원을 지켜온 이사무 원장의 노고가 더욱 고마운 까닭이다. 이 이야기들은 2022년 6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경북매일신문에 연재되었고 수정 보완을 거쳐 한 권의 책으로 묶어졌다. 포항 사람들도 몰랐던 포항 이야기는 많은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포항 역사의 저력을 확인하는 보람으로 남았다. 앞으로 포항은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갈지, 포항 사람들은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지, 포항 사람들의 포항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